자, 지난 시간에 얼핏 언급을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차이를 뭐 당연한 자꾸 직관적인 얘기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버릇될라. 그런데 쌍떡잎, 외떡잎, 떡잎이 두 개면 쌍떡잎이고 외떡잎이면 떡잎이 하나라는 거. 근데 훨씬 더 현실적으로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둘 다 현화식물이란 말이에요. 꽃을 제대로 피우는 현화식물이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우열을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어라고 얘기하고는 그것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둘 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딱 갈라진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외떡잎 식물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로 이제 우리의 식량을 제공해주는 많은, 물론 그들만이 식량을 제공해주는 건 아니죠. 콩 같은 것들은 쌍떡잎 식물이지만 왜 발음이 안 나오냐. 근데 외떡잎, 옥수수, 무슨 쌀, 보리, 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귀리 다 외떡잎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면에 토마토, 무슨 여러 가지 다른 과일들을 만드는 식물들, 콩 그런 것들이 주로 쌍떡잎 식물들인데, 또 이제 외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잎들을 보면은 쌍떡잎 식물들은 잎이 그물로, 잎의 잎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물 형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비해서 외떡잎 식물들은 잎에 이 베인이라고 해요. 이걸 베인. 이런 이제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것들이 그 속에 이들의 물관이 사실 물관 같은 게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건데 이게 평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지. 그런 차이를 알면은 길 가다가 누구처럼 식물학 전공했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야 저건 뭐야 그러면 몰라 하는 그런 이 망신을 당하지 않고 딱 가다가 야 이거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이거 어떻게 알아? 하면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주면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정도. 그 외에는 뭐 큰 전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이긴 하나, 자,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의 그런 큰 차이가 바로 이 관다발이 배열이 되는 게, 잘라보면 이건 조금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쌍떡잎인지 외떡잎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결국 이렇게 절단을 시킨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식물을. 조금 잔인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외떡잎이 모노코트. 코트가 여기 카를리던이라고 하는 영어의 모노카를리던에서 모노코트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다이가 두 개가 다이잖아, 다이. 다이카를리던에서 다이컷인데 이거 유는 왜 붙어? 유는 진짜라고 해서 이 쌍떡잎 식물 중에서도 이렇게 사칭하는, 쌍떡잎을 사칭하는 약간의 진짜가 아닌 그런 쌍떡잎 식물이 있는 모양이지.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보통 쌍떡잎 식물들을 요즘은 괜히 특별하게 이렇게 진정 쌍떡잎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혼란만 시켜주는 거지. 뭐 그래서 어쨌든 유다이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모노콧이라고 하는 외떡잎 식물들의 이 관다발이 여기서 어떻게 뭐가 관다발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염색을 했을 때 훨씬 진하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애들이 관다발.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염색약은 세포벽을 훨씬 더 진하게 염색을 하는, 마치 우리 1학기 때 일반 생물 1에서 그램 스테이닝, 그램 염색을 할 때 모르는 얘기예요. 그램 스테이닝. 그래서 세포벽을 염색을 할 때 진한 보라색이 이렇게 딱 되면 그건 그람 양성, 핑크로 약간 되면 그람 음성. 왜? 그 염색약이 보라색인데 세포벽이 두꺼운 이 그람 양성 세균들은 그걸 막 스펀지처럼 흡수를 잘 하고, 세포벽이 얇은 뿐만 아니라 세포벽이 얇을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또 세포막이 또 하나 있는 그람 음성 세균들은 이걸 밀어낸단 말이지, 염색약을. 그러니까 핑크로 돼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듯이 그 세포벽이 진하게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벽을 두껍게 가지고 있는 애들이 누구야? 관다발이잖아. 그래서 그 관다발들이 여기 확인이 딱딱딱딱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모노콧이라고 하는 외떡잎 식물들은 관다발들이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네? 중구난방으로 전부 쫙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진, 나 외떡잎 좋아졌어,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쌍떡잎은 보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주 쫙,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쫙 뭔가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배열이. 그게 이제 관다발의 배열 형태가 그렇게 또 역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와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야. 여태까지 이제 이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잖아요. 그냥 기본 조직계를 형성하는 세 가지 종류의 세포를 봤고, 그것들 중에 이제 취해가지고서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관다발 조직, 그다음에 표피 조직은 우리가 그다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표피 조직이 있겠지, 잘 살고 있겠지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장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생장 중에서도 특히 성장을 할 때 1차, 2차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제는 1차 성장이라고 하는 primary growth라고 하는 얘기는 수직 방향으로 키 크는데 일단 집중을 하는 단계가 1차 생장입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키가 큰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사람만 키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모양이야. 그들에게 있어 키가 큰 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왜? 훨씬 더 높은 데 있어야 빛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가지고서 특히 쌍떡잎 식물 같은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놈들은 자기들이 이 높이의 우위를 점한 다음에 잎을 쫙 펼쳐가지고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전부 그늘을 만들어가지고서 전부 자기 혼자만 빛을 받아 먹겠다고. 밑에 있는 애들은 주는 거지 뭐. 그래서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빨리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1차 생장. 근데 이제 외떡잎 식물들은 조금 문화적으로 발달이, 이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외떡잎 식물이 점점 좋아지려고 그러네. 왜 이러지? 이제 이들은 뭐냐, 착한 손을, 외떡잎 식물들은 잎을 이렇게 쫙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밀집되어 있으면 이들이 마치 항공모함의 날개, 함재기 날개처럼 딱 접어요, 이거. 자기들끼리. 그래서 각도를 자기들이 착착착착 만들어줘가지고서 옆에 올라오는 애들도 같이, 너도 같이 살자 하고 이렇게 잎을 이렇게 하면은 옆에 올라오는 애들이 조금 늦게, 후발주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텐데 자기들끼리 잎을 알아서 이렇게 착 접어서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네 진짜. I respect. 그래서 그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인데 1차, 2차를. 2차는 뭐냐? 1차는 그런 식으로 높이를 먼저, 이게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는 급선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2차 생장을 해. 2차 생장은 뭐지?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후덕하게 이제. 나이살을 불리겠다는 얘기가 2차 생장인데, 여기서 문제가 이 2차 생장은 오로지 쌍떡잎 식물들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생장은 바로 이 머리 끝에, 꼭대기에 있는 정수리와 발끝에 있는 그들의 분열 조직 있잖아요. 메리스템에서 세포 분열을 마구 미친 듯이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1차 생장인데, 2차 생장은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옆에서 뱃살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뱃살을 2차 생장이 불켜가는 건 바로 요 관다발 조직에서. 이 관다발 조직에서 새롭게 그 분열 조직이 생기는 거야. 그 관다발 조직에만 생기는 분열 조직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한국말로. 이러면 명명식을 한번 해봅시다. 관다발 조직에서 관다발을 만들어내는 그 분열 조직.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을까? 뭐가 적당할까? 여러분들이 장명석을 차린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관다발, 형, 성, 층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원어는 vascular
캠비움이라는, 요게 이제 일종의 그런, 메리스템 층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베스큘라 캠비움이라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관다발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메리스템 층이거든요. 걔네들이 연리를 해가지고 쭉쭉 옆으로 옆방향으로 이렇게 저 밀어내는 게 이제 2차 생장이거든요. 두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베스큘라 캠비움을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캠비움을 어떻게 번역할 거야? 형성층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다발 형성층 베스큘라 캠비움 하는데 껍질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껍질 그걸 이제 코르크 형성층이라고 하는 거지. 껍질 이제 우리가 이 나무 껍질이라고 하는 바크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을 두껍게 그거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왜 쌍떡잎만 이게 2차 생장을 할 수가 있게 될까? 봤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2차 생장을 해?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중구난방으로 돼가지고서 2차 생장 이 형성층이 안 되잖아. 형성 스크럼이 안 짜지잖아. 지들끼리 관다발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산재해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밖으로 이렇게 뱃살 키우는 건 포기하고 위로만 크자라는 걸 이미 운명적으로 직감한 애들이 외떡잎 식물인 것이고 쌍떡잎 식물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살려고 작정을 하는 애들이지. 영원히 살 거야 하고 영원히 오래 살려면 키만 커서 될 게 아니라 밖으로도 후덕하게 계속 이걸 넓혀 가야 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바깥에 보면 몇십 년 된,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전부 다 결국은 쌍떡잎 식물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옥수수, 무슨 벼, 밀 다 1년만 살다 가는 애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런 2차 생장과 1차 생장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면 끝, 사실. 뭐 그렇게 더 중요한 걸 알려고 해. 1차 생장은 위로, 아래로 뻗는 거. 누가 해?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원래 있는 그 분열 조직이. 2차 생장은 누가? 결국은 요 관다발에서 사고를 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분열 조직이 있어서 거기서 바깥쪽에다가는 바깥쪽과 안쪽에 새로운 세포막을 이렇게 형성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쌍떡잎 식물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쭉쭉 나간다. 잘 나간다. 책에 있는 쓸데없는 거 다 넣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쓸데가 없다고 제가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나도 몰라. 잎은 조금 봐줄만 하지. 왜냐하면 잎은 중요하니까. 뭐 잎이 왜 중요해? 이걸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줘야 되고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내뱉고 쓰레기로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겠지. 그래서 어, 잎이 이렇게 단면이 있어요. 잎이. 자, 잎이 단면이에요 이게. 단면인데 딱 보면은 바깥쪽에 껍데기와 바깥쪽에 껍데기와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마치 피부처럼 보호막이지 보호막.
방수가 이제 첫 번째 이들의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잎을 쫙 방수 코팅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서 물이 전부 증발이 돼서 물이 유실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덮어야 돼. 방수 코팅으로.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물도 공급이 돼야 되고 광합성이 된 산물도 가야 되니까 이게 관다발이 중간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겠지, 잎에. 그래서 들어와 있어. 이게 관다발이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게. 기본적인 구조이고 나머지 일반 선량한 잎세포들이 바로 그 파랭큐마 유세포들로서 생긴 거는 약간 두 가지 종류 다른 생긴, 뭐, 어떤 애들은 좀 길쭉하게 생겼고, 어떤 애들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그들마다 각자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해서, 이렇게 있어. 그들이 실제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좋아. 자, 여기서 다 됐어. 딱 한 가지 찜찜한 게 있네, 이제. 이 중에 또 뭐가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잎에 있어야 될까? 코팅 쫙 했어? 코팅을 한 보호막 안으로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이제 그 실제로 광합성을 하는 워커 세포들이 광합성을 막 해.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 할 때 필요한 물은 여기서 쭉쭉 여기서 관다발에서 갖다 줘. 광합성 끝나고 나서 보내야 될 광합성 산물들은 또 관다발에 있는 체관을 통해서 보내. 전부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근데 뭔가 하나 빠졌어 여기서. 뭐가 빠졌지? 이 상태로만 되면 이거 못해 광합성. 왜 못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를 완전히 방수 코팅으로 쫙 깔았다고 했잖아, 표면을. 방수 코팅을 쫙 했다는 얘기는 그럼 뭐야? 그 방수막을 통해 가지고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증기가 못 나가게 하려고 코팅을 쫙 해서 다 그건 좋은데, 이팍시로 그냥 쫙 깔았단 말이야, 바닥을. 그런데 수증기 빠져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들의 쓰레기인 산소도 뱉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먹어야 되는데 그건 창문이 없잖아, 창문이. 입학시로면 정박하면 창문을 열어야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내가 버려야 될 산소가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산소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물들이 산소를 받아 먹을 거 아니야. 그 창문이 없잖아요, 그죠? 창문 구실을 하는 게 누굴까? 그러니까 바깥에 이런 식으로 방수 코팅을 하는 와중에서도 드문드문 최소한의 필요한 창문 역할을 해주는 세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창문 역할을 하는 세포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간단하게 그냥 기공이라고 하면 되지. 공기가 통하는 그 구멍,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통, 기공. 물론 영어로 기공을 얘기할 때는 조금 영어가 복잡하지.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공? 스토마, 복수는 스토마타, 뭐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국말로는 훨씬 또 직관적이다. 좋아. 기공. 좋았어. 기공인데, 기공이라는 게 결국 창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창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야 창문이잖아. 그냥 뻥 뚫린 상태로 놔두면 이거는 폭망. 안 돼. 왜? 절대 안 되지. 그럼 뻥 뚫린 상태로 놔두면 공기는 들어올지 모르나 수분이 글로 돼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필요에 의해서 너무 햇볕은 쨍쨍 너무 덥고 이거 광합성 해봤자 괜히 손해만 보고 이럴 땐 문 닫어. 야야 가게 문 빨리 닫어. 하고 기공을 닫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조금 리스키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열어놓고 광합성 하는 게 물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이득일 거야. 나는 이게 손익계산이 딱 떨어지면 그때 기공을 열어가지고서 그쪽으로 해서 수증기는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이산화탄소가 들어오잖아. 이산화탄소를 얻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공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려면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다지가 되는. 그 여다지를 어떻게 하지?
식물 세포로서 열고 닫고가 세포가 갑자기 있다가 세포가 구멍을 만들었다가 열고 닫아? 이거 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식물 세포는. 그래서 이 기공 역할을 해서 여다지를 해줄 수 있는 그 세포가 바로 공변 세포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변 세포. 영어로는 그것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가드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두 개예요. 두 개의 세포가 소세지처럼 생긴 두 개의 세포인데 양 끝만 서로 딱 붙어 있어. 그리고는 이들의 세포의 부피가 달라져. 세포와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이 두 세포는 양 끝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포가 부피가,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살이 찌면은 티셔츠로 삐져나오는 것처럼 이게 단추를 아무리 잠궈도 살이 찌면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것처럼 이 세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지. 세포가 뚱뚱해지면. 그러다 갑자기 세포가 홀쭉해질 수가 있어. 홀쭉해지면 그게 이제 살이 빠지면 그걸 감출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닫혀. 여다지가 이게 되는 거지. 문제는 세포가 갑자기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업적이 갑자기 순식간에 뚱뚱해졌다, 홀쭉해졌다, 뚱뚱해졌다, 홀쭉해졌다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누가 조절을 할까?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갑자기 물 먹고 뚱뚱해졌다가 갑자기 물 뱉어내가지고서 홀쭉해지고 하는 이거를 순식간에 재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물 먹었을 때는 이 공변세포가 물 먹으면 열리고 물 내뱉으면 물 토해내면 닫히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공이 열렸다 닫혔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 먹이는 작용은 어떻게 할까? 물 고문하는 거야? 어떻게 물을 먹일까? 공변세포에다가? 얘가 실제로 전자현미경에서 보이는 요 위쪽에 있는 공변세포는 지금 닫힌 공변세포고 아래쪽에 있는 건 열린 공변세포, 기공이. 열렸지? 이 안으로 들어가, 공기가. 닫히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 둘 다 열린 거나 닫힌 거나 둘 다 뚱뚱한, 크기가 뭘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인간 또 거짓말했구나 저거. 둘 다 똑같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열리는 이유는 뚱뚱해져서 열리는 거고 공변세포가. 이제 닫히는 거는 물을 쪽 빼버리고 홀쭉해져서 닫히는 거야. 왜 뚱뚱해지느냐? 물이 안으로 왜 들어가느냐? 이 공변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이 공변세포라는 것은 살아있는 세포라야만 돼. 이 공변세포가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왁스 코팅을 지금 해놓은 그 표피란 말이야. 잎의 표면인데 잎의 표면은 코팅을 전부 했으니까 전부 죽은 세포들이야. 코팅을 해서 숨도 못 쉬는 세포들이니까. 그래서 다 죽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세포들인데 거기에 마치 하나하나 있는 섬들처럼 살아있는 이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이 드문드문 있게 되는. 왜 얘들은 살아있어야만 되느냐? 마치 체관에 있는 동반세포가 살아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든. 물을 빨아들였다가 물을 뱉고 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 생물 1시간에 배웠잖아. 삼투압이라는 것을. 삼투. 여기다가 염분을 가득 채우면 이 안에다가 지들이 무슨 칼슘, 포타슘, 소디움 같은 이런 이 솔트들을 미네랄들을 이 안쪽에다 농도를 쭉 채우면 삼투압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물들이 안으로 쭉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세포가 뚱뚱해지지. 그러면 열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 이온 농도들을 조절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라야만 되지. 그랬다가 야야 문 닫아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런 이온들을 전부 밖으로 나가 방 빼 쫓아내면 이온들이 밖으로 나가면 삼투압도 같이 따라서 나가지. 이제 물이 쭉 빠져나가면 얘네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는 게 기공입니다. 실제로 이걸 어떤 식으로 여기에는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인사들의 압력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식물의 여러 가지 생장을 조절하는 생리를 조절하는 식물의 호르몬들 중에 특히 그 중에 이런
기공의 여닫힘을, 그러니까 농도, 이온들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조절하는 호르몬이 뒤에서 조절해주고 있고, 빛, 당연히 여기에 개입을 하지. 이산화탄소 농도, 당연히 개입을 해요. 설탕 농도까지 개입을 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농도가 왜 여기에 개입을 할까? 설탕까지. 그만큼 외부적.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제대로 있을 때만 빛도 광합성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좋은, 퀄리티 좋은 빛. 빛의 퀄리티를 얘네들은 다 감지를 할 수가 있거든. 빛도 퀄리티가 있어. 아주, 그러니까 이런 적색광들이 저쪽으로 완전히 저쪽, 이 적색도 넘어가가지고 저 근적색이라고 있어. 근적에. 그런 광들은 광합성을 하기에 별로 좋지 않아. 왜? 에너지가 적잖아. 에너지는 파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빛이 있으면 귀신같이 알고서 이거 광합성을 일이 못하나라는 얘기네. 하고 빛이 청색 계통의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낮이구나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가면은 빛이 있을 때 열어야지. 빛도 없는데 열어가지고 무슨 어쩌려고. 그래서 그때 연다든가. 또는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세포 안에 그득하게 있어. 엄청나게. 그 얘기는 광합성을 할 원자재가 재료가 여기 원자재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지. 멍청하게 원자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또 열어가지고선 쓸데없이 수증기만 갖다가 잃을 일이 있냐? 너 바보냐?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면은 닫아. 미쳤어? 이 안에 있는 걸 일단 재고 미리 다 소진한 다음에 그때 열어. 라고. 설탕 농도도 마찬가지야. 설탕 농도가 여기 많다. 그 얘기는 뭐야?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광합성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럼 왜 또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빛, 이산화탄소, 설탕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개입을 해서 이 기공을 열 건지 말 건지를 다 합리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얘기지. 그냥 대충 아무 때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환경 조건을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얻어가지고 식물이 그걸 일일이 조절을 한다는 하나의 표본으로.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보이겠지? 그래서 이 공변세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지 기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들 덕택에 내가 괜히, 내가 마치 연구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구라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 부족인지 아닌지를 또 감지를 할 수 있는, 드라이, 가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겠지?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이 없어갖고, 비가 안 와가지고 좀 미치겠는 난리가 났는데, 광합성 하겠다고, 이건 정말 자살 행위이지. 그러니까, 세포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감지를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여기 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식물의 호르몬 중에 하나가 언제나 알려주는 거지. 야, 물 부족이야, 지금. 까부지 마. 경거망동하지 마. 또는, 물은 충분히 있으니까 열어도 돼. 라고. 그 네 가지 여러 이 요소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상호 작용을 해서 이거를 조절을 한다는 복잡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타삭 주고서 이럴 때 이 공변세포가 열릴 것이다, 닫힐 것이다. 한번 해보자.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시험 문제를 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낸다고 내가 공헌을 하면은 그럼 다 외워야겠네? 좀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 외워야 되겠네?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 어떻게 돼? 설탕이 있을 때 어떻게 돼?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왜 외워?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들도 역시 식물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만약 그러한 조건이 하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식물이라면 이걸 열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 지금 얼핏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릴렉스 해가지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면 아마도 그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이산화탄소가 세포 안에 많다. 이산화탄소 농도. 세포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는 기공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그치? 어떻게 하겠어? 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닫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뭔가, 뭐 이건 어떤 원래 자기의 본연의 목적을 살짝 변형시켜서 필요에 맞게 기관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예가 몇 가지. 뿌리 중에서 뿌리가 원래 수분과 양분을 땅에서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뿌리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땅에 이렇게 지금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꽃처럼 나무는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 식물들인데 망그로브 같은 것들이죠. 근데 물하고 그냥 거의 그냥 늪지대 않은 물에서 이렇게 막 자라야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들이 그 환경에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뿌리가 생겨나는 거지. 숨 쉬는 뿌리. 왜냐하면 식물도 뿌리가 완전히 물에 잠겨갖고 숨 막히면 죽어. 익사해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뭔가를 여지를 마련해 주니까 뿌리에서 뭐 이상한 이런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서 공기를 원활하게. 뭐 그런 예라는 얘기죠.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적응하는 그런 예가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언제나 나오는 얘기예요. 뭐 딸기가 원래 딸기는 기는 줄기, 뭐 포복경이라는 이런 걸로 뭐 생식도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라이조움이라고 하는 거는 연근, 생강 같은 것들은 이게 이제 줄기인데 원래 뿌리처럼 생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 양파 같은 것도 역시 줄기인데 이게 양파 이거 원래 우리가 먹는 양파 이게 뿌리야 뭐야 잎사구야 할 때 줄기다 뭐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지. 외울 거요?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파릇파릇하니까 꽤 오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지. 아 그런 게 있다. 양파나 무슨 뭐 딸기, 무슨 연근 그런 것들은 일종의 생긴 거하고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뿌리처럼 생겼는데 뿌리가 아닌 것들이 이때더라. 음, 뭐야라고 재차 확인 들어갑니다. 그럼 찾아보면 되지 그때. 검색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다시. 그 듣긴 했는데 뭔가 뭐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면 정말로 그게 꼭 다시 필요할 경험. 그거 지금 외워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변형된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토란도 뭐 그런 예에 속하고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같은 것들도 역시 저장기관일 뿐이지 얘네들이 무슨 뿔이 아니다라는 뭐 그래 알았어 뭐 인정. 그다음에 선인장 같은 것들도 이게 뭐 선인장에 이 선인장은 줄기이고 이 가시가 잎이다 원래 뭐 그런 거 뭐 알고 있으면 그래 오 많이 하네라는 뭐 그렇게 뭐 있어 보여서 뭐해. 그리고 아마 또 까먹으면 또 찾아보면 된다. 요는 포인트는 이래서 겉보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으로 정확한 무슨 줄기, 뿌리, 잎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원래 것들이 있다. 왜 그렇게 했어? 뭐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새롭게 진화를 했겠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2차 생장은 이미 다 했고 2차 생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일 것은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자, 1차 생장과 2차 생장을 일단 둘러 수행하는 이런 나무, 물론 쌍떡잎 식물이죠. 볼 때 단면을 볼 때 1차 생장만을 하고 있을 때 요 단면을 한번 잘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뭔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관이 지금, 이게 바로 관다발 형성층, 그들의 줄기세포 레이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그 관다발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세포들은 언제나 항상 어떤 식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는 뭘 만들어내고 안쪽으로는 뭘 만들어낸다고? 이걸 보면 여기가 지금 관다발 형성층이에요. 여기가. 근데 관다발 형성층의 외부로 나오는 게 뭐지? 체관부를 만들어내고 안쪽으로는 물관부를 만들어내는 요 룰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요게 이제 이러고 있다가 2차 성장이 될 때는 요게 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확장이 돼봤자 결국은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고 바깥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더 새로운 이 물관부를 만들어내고 안쪽으로 체관부를 만들어내고 안쪽으로는 물관부를 계속 만들어내면 얘네들이 점점 팽창 확장을 해서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그런데 뭐 그냥 열대지방이나 완전히 저 시베리아 같은 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그런 사계절이 있는 봄과 가을이 있는 이런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생장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테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테를 끝으로 이 일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이제 생장을 지금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경기 활성화를 지금 막 목전에 두고 있는 계절이잖아. 이제 막 생장을 해야 되는 거야. 모든 세포들이 지금 들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도 풍부하고 기온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쭉쭉쭉쭉. 그러면 물관 지금 이제 2차 생장을 할 때 물관을 만들어낼 때도 거기에 따라서 봄에 만들어내는 물관은 어떻게 할까? 좀 통이 큰 속이 비어 있는 그 반경이 훨씬 더 큰, 그래서 물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속이 빈 그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그런 물관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안을 텅텅 비게 하고 하려면 벽 자체를 조금 벽을 얇게 만들고 그 대신 그 안에 속에 물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물관들이 생기는 거지, 봄에는. 그런데 이게 가을을 바라보는, 그리고 가을이 온다는 걸 여름에 이미 아는 거지. 그러면 가을을 대비해야 돼. 가을에 이들이 낙엽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물 부족 때문에. 소나무들이 가을이 돼도 왜 잎을 왜 떨어뜨려 지금 하는 이유는 그들은 잎에서 물을 전혀 잃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을이 될 때 물 부족이 이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다가올 때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을을 대비해서 여름에 새롭게 생겨나는 2차 생장을 통해서 생겨나는 물과는 벽이 두꺼워지는 대신에 안쪽에 면적이 작아지는. 그러면 두꺼운 벽을 가지게 되면은 나중에 멀리서 보면은 이게 진해 보이잖아. 예? 얇은 벽을 가지게 되면 얇아 보여. 이제 색깔이 좀 연하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무를 딱 잘라 보면은 여기 뭔가 태가 보여. 이 태가 뭐예요? 하나 짙은 태는 전부 그게 그 가을을 대비한 여름에 생겨난 물관.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그런 그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몇 살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아는 게 나이테라는 별거 아닌 것이 실제로 이 물관의 계절 변화에 따른 물관의 세포벽 두께에 따라서 나이테가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티오신타, 옥수수 뭐 볼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딱. 지금 우리가 흔히 잘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가 있잖아요.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무슨 뭐 콜라비, 케일 이게 전부 다 하나 동일한 식물에서 재배를 해서 노량의 식물 이거 이 십자가과 여기에 가장 친척인 요 식물 저 애기 장대라고 하는 식물이 사실 식물 연구의 대표적인 모델 생물로서 그 유전체를 처음으로 이제 완전 분석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식물학자들이 일단 그 애기장대라고 하는 요 잡초에 속하는 그 식물을 가지고 식물 연구하면 일단 생각해,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벼를 연구해야지, 토마토를 연구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물론, 최종 목표는 그것인데, 마치 사람 연구할 때 생쥐 먼저 연구를 해서 생쥐에서 장난질을 다 친 다음에 사람으로 올라가서 똑같은 이제 뭐 생쥐에서 이런 일을 연구를 해서 암에 관한 연구를 한 걸 사람에 적용시키듯이 그러한 식물의 모델 생물 역할을 한 게 바로 식물이거든요. 한 요만해요. 요만하고 한 달 만에 꽃을 피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개 이득이지. 한 달 만에 이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건 1년에 몇 번을 이거를 씨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점 때문에 하는데, 거기서 농부들이 들에서 자란 이 아류, 얘를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마치 개 품종이 순식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개 품종들이 늑대로부터 이렇게 개발이 된 것처럼 이거 역시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같은 식물에서 꽃송이를 같은 이렇게 막 크게 튼실하게 나타내는 개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선발해서 계속 선택적으로 교배를 시키면 갑자기 콜리플라워가 돼버리는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모든 채소들이 전부 다 같은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이 같은 종이었는데 이미 그동안에 장난을 쳐도 너무 쳐가지고 이제는 이들이 전부 다 다른 종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이건 진짜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창조, 새로운 종의 창조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변종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뭐 큰 관련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케나프 자 그럼 자 오늘 좀 일찍 끝나겠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이 장을 나가도록 하죠.